프로세스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베이직 디자인이라든가 디테일 디자인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프로세스 세이프티에 대한 그 파일 리뷰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이거를 실제 응용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그래서 캐피탈라이즈 자본화할 수 있어가지고 시운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강조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오늘 발표하는 것 중에서는 오늘 크리티컬 시나리오 재해에 대해서 크리티컬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하고 인재에 대한 가장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페이퍼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인도 최근에 이제 인도의 GNVFC라는 비료 공장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오스왈 비료 공장 그다음에 대만의 이제 포모사블로의 이제 나라 화학회사 거기에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얻은 자료들 등등 그다음에 이제 제7비료 공장, 제4비료 공장 여기서 주만 3년 동안 일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거기서 또 문제점과 트러블 난 것들 이런 것을 주로 요약해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개념을 좀 중요시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플랜트 세이프티에 대한 이 필로소피에 대해서 공정 안전 또는 공장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철학의 개념으로서 여기는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면 이런 품질하고 코스트하고 프로덕션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라는 가정의 행복의 뿌리가 되니까 그래서 안전 사고가 한번 난다고 하면 앞서도 많이 발표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불행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공정 안전은 우리가 가정의 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이 될 수가 있고 그 많은 돈을 벌을 수 있고 달러를 벌어들 수 있고 그 달러 박스가 바로 이 프로세스 세이프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프로세스 세이프티를 우리가 달러를 벌어오는 데 그런 그냥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한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모든 사고는 우리가 다 예방될 수가 있는 거니까 모든 사고는. 근데 우리가 예방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관리한다든가 잘못 휴면 에러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게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사고가 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의 근본 루트코스를 찾아내야 되니까 루트코스를 찾지 않고서는 모든 사고는 또 되풀이되고 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우리 믿음 이것만 있다고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한 번도 알고 본다면 우리가 가정에 가장 큰 스위트 홈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일단 평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번 불변의 불철학이라는 한 번 좀 도입된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철학의 개념이 좀 미약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고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경영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학철학, 그 다음에 현장철학. 그래서 이 경영철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회장님이라든가 사장님들 경영진의 임원급들이 되거나 한 그룹에서 철학을 갖추면서 일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공학철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수님들 또는 R&D 또는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소프트 쪽을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현장 철학이라고 하면 저같이 이제 현장에서 쫙 일해오는 사람들, 산업체에 있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철학이 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철학이 미약하다고 많이 사고를 내죠. 의사결정에서 오는 사고로 인해서 엉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과학이라든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근본적인 건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철학, 이 공학철학, 이 현장철학이 모두 중요한 거는 다 갖춰가지고 이 핵으로 들어갈 때 기회 핵으로 들어가서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는 속에서 딱 핵을 이뤘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사고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걸 우리 한번 개념을 해보죠. 그래서 좀 중요하게 좀 다루고 싶은 거는 우리는 화학 공장이라든가 또 어느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공장 어떤 로테이팅 이퀄리먼트라든가 스테이셔너리 이퀄리먼트 등등을 봤을 때 저는 한 3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한 10년 될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계장치는 한 살짜리 우리 인간의 한 살짜리의 지능을 가졌다고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살짜리 어디 아프고 할 때 울고 또는 그때 뭐 의사 표정을 하잖아요. 의사 표시를. 그 기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낸다든가 또는 거기서 히팅 열이 나가지고 귀엽고 그 열하고 그 노이즈가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살짜리 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애를 다루듯이 기계장치를 다룬다고 하면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기계장치를 다루다 보니까는 기계장치가 어떤 때는 노이즈를 가장 워낙 크게 내다 보니까 그때는 노이즈가 크면 클수록 높은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게 됐죠. 그러니까 기계가 돌봐주지 않으니까는 그 노이즈로 인해서 폭발로 해가지고 그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 다 인순간에 그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것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라이프 사이클 그 어세스먼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명 관리 모두 기계장치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수명 관리를 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이제 뭐 한 40대 이렇게 되면 뭐 치아를 예를 든다면은 그 이제 아파가지고 예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뭐 파운데이션 뭐였죠. 치아에 그 잇몸까지 전부 다 이제 그 버리게 되는 이런 게 오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 화학 분야에서 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이제부터는 자꾸 설명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스타팅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체적인 걸 한도 빼놓지 말고 전 과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과정이라도 빼놓으면 그 과정은 트러블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로테이팅 이퀄먼트 제일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필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는 사고가 굉장히 뭐라고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이퀄먼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따라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컨트롤 계통이라든가 어떤 릴레이 인터널 관계 또는 얼람 이런 장치들이 모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체크돼가지고 그걸 관리해줄 때 그게 제일 반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놓쳐서 이제 나는 사고들이 지금 그 사고 분석이 되고 학교에서도 발표하고 이제 뭐 우리 공동안전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하기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 지금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다가 토탈 그 파라메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코로돈, 에로돈 같은 게 있을 거고 이제 스트레스 코로돈 같은 게 쭉 어마어마하게 많지 이것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재라든가 이럴 때도 이러한 그 토탈 파라메터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우리나라의 그 산업체, 화학 공장이라든가 이런 분단이 이루어진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것도 지금 한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렇게 하는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그 원인 분석을 해나가서 근본 원인을 항상 찾아내고 근본 원인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고 난 다음에 스터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을 찾아내서 근본을 차단시키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가이드라인을 좀 보게 되면 우리는 평상시에 조업을 하더라도 노멀 오퍼레이션에서의 우리가 체크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로 중요하게 체크할 것이 이제 각 기계장치의 시크네스. 이제 에로전이라든가 코로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는 에로전한 상태에서 그 코로전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일단 분석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코로전에는 데이트를 결정해가지고 수명이 언제쯤이면 끝나겠다. 언제쯤이면 얼라운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폭발이 된다든가 또는 샌다든가 뭐 등등 많이 나오겠죠. 그래 해가지고 유스풀 라이프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 예측을 이제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해야지 현재에서 어떤 사고 난 것을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예측된다,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에 의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노멀 오퍼레이션에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셧다운, 애니멀 셧다운이라든가 셧다운을 하게 되니까 그때의 노멀 오퍼레이션 때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크릿에 대한 측정을 공장이 꺼진 상태에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해가지고 돌아갈 때의 상태하고 비교해보고, ADT 테스트라든가 비전 인스펙션, 스파크 테스트, 그다음에 페이트란트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저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T 테스트라든가 UT 테스트 이런 것을 우리가 필수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내용으로 이제 지금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쭉 한번 좀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내는 이제 우리가 각 기계장치에 대해서 언제 주기적으로 체크할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리스크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애시던트라든가 또는 디지스타가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휴면 에러에 가지고 우리가 분석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한 잘못으로 인한 문제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걸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리스크는 첫 번째 스타팅 하는 것이 니어미스. 사고의 근접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사고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여기부터 다뤄줘야만 이 결과를 안 가지 이 다음 코스를 한다면 그 근본은 항상 합학파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니어미스에서 리스크를 진전하고 에이시던트로 갔다가 이제 카타스트로피로 가고 좀 더 간다면 디사가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사고가 나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발전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프로세스 리스크 애널리시스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각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세싱 유니트를 각각으로 디바이드 나눠야 됩니다. A 섹션, D 섹션을 쭉 나눠놓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는 케미컬 리액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다 나눠야 되고요. 캐타시스에 대한 계획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오퍼레이팅 워킹 컨디션이 어떻다 하는 걸 미니멈, 노멀, 맥시멈을 다 그대로 표시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오퍼레이팅 또는 프로세싱 컨트롤 레인지는 얼마나 그랬을 때 거기에서 더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나열해가지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 그래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분석이나 대책을 세워나가는 이런 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리스크 크리티컬 컨디션은 어떤 경우가 되겠는가 해서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의 물질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세하게 써가지고 그것을 집중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거기에 업세트 조건은 이제 어떤 때 업세트 조건이 나타나는가 이런 내용부터 쭉 해가지고 근데 끝내는 교육이에요. 교육과 훈련. 교육이 잘 돼 있는 조직은 사고를 내지 않죠. 교육이 안 돼 있는 그 그룹이라든가 조직체는 반드시 사고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대학이라든가 그래서 교수님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할 때 그것을 잘 받은 사람들 엔지니어가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돌리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돌리는 거하고는 질이라는 게 지금 사고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히든 리스크 오버저베이션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감추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한다는 건 다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잘못을 다뤄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든 리스크를 어떻게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풀어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프로세스 유닛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떠한 과정을 혹시 생략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사고는 또 거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없는지 또 어떤 믹스드 케미컬을 썼을 때 거기 컴포지션 케미컬의 컴포지션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또 나는 사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사이드 리액션이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한 6가지가 있는데 5개까지 못 찾아냈다. 그 한 번은 반드시 사고도 이어낸다 이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이드 반응에 대해서도 좀 더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폭발성 물질에 대한 것이 어떤 대지존에서 축적되는 건 없는지 그래서 이런 쫙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찾아가지고 서머리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이퀄먼트, 그다음에 시설에서 한번 보자 이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이 더블 자켓 지금 파이프라인을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히트 시대라고 그러면 히트 시대 속에 건들이 튜브건들도 들어가고 안 보이잖아요 속에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리키지가 생기지 않는 건지, 그다음에 어떠한 물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재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재질 잘못 선정해가지고 그 재질로 인해서 어떠한 코로전이라든가 에로전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없는지 이런 내용 다 봐야겠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재질에 대한 옵스펙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스켓 아주 그냥 쉬운 거죠. 화학 공장에 후레인지 연결부에 가스켓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재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못 선정해가지고 아침에 해놨더니 저녁쯤 다 튀고 난 다음에 가서 새 나와가지고 화재가 난다든가 폭발하는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으로 전부 다 파악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량체에서는 얼마나 범위로 다 찾아낼 것인가 하는 걸 연구해가지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석 측면에서 테스트 메소드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야기시켜요. 그래서 이 케미스트가 에너지컬 메소드를 정확한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 공정에서는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아주 완제품을 스펙에 맞는 걸 만들어냈지만은
여기에 그 분석 방법이 틀려가지고 제 제품이에요. 온스펙의 제품이 안 나온다고 자꾸 인풋가 들어오니까 케미컬 엔지니어는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 정확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빈도. 그 에브노멀한 상태를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을 정확히 우리가 세팅해야겠죠. 인피지에는 얼마가 있는지 스펙에 대해서 규정은 얼마나 한 스펙을 가지고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구매. 우리는 굉장히 스페시파이가 아주 스펙을 정확히 준 그런 메이커의 그 제품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 구매 과정에서 그 모방된 제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면 끝내는 또 교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하는 게 또 중요해요. 평가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엔지니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평가에서는 반드시 95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은 맞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룹이 95점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아직 5%는 사고에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5%가 사고를 또 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또 5%에 대한 거기에 그 미비한 점을 또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빠른 짧은 시간 내에 100이라는 결과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고는 제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체인지, 화학 공정을 하다 보면은 업그레이딩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 리트로피팅을 한다든가 뭐 많잖아요. 계산해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파라미터며 그다음 시스템 증상을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를 새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건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죠.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가 100개가 있는데 한 90개밖에 못 해가지고 10개에서 나눠서 하고 이건 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리스크 이제 파인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야를 이제 봐야겠는가 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두에 원료가 들어와서부터 쭉 프로세싱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제품이 나와서 우리 엔드 유저, 우리의 고객들한테까지도 그 물건이 가서 거기서 저장하는 데까지 거기에 돌아야 되는 거예요. 수송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런 걸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는 사고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심리적이고 실질적이고 그 사고의 과정을 하나하나 생산해서부터 산학이, 산업계와 학계가 같이 콤비네이션 돼가지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철학의 개념 그것을 이루어질 때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학이 협동이 돼서 이게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물하고 기름한 상태에서 계속 했다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이런 학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체계화시켜 나가고 이제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화학 공장에서 메디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더그라운드 땅 속에 있는 땅 속에 보면 뭐 파이프라인에서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는 이제 크리티컬 시나리오에 대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다리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크리티컬 시나리오 스터디만 해도 모든 사고는 미연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다 연구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시나리오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 공부를 한다든가 조직체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낸다고 하면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비무한의 자세부터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티컬 시나리오를 함으로써 우리가 포텐셜한 그런 에시던트라든가 이런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돼 있는 조직하고 안 돼 있는 조직하고는 나중에 사고가 난 크리티컬한 영향 미치는 그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든다면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시나리오에 대한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케이스 5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TDA 공장에 하이드로제네이터, 그러니까 DNT를 갖다가 하이드로제네이션 시키는 디에이터에서 한 10km 되는 DNT가 폭발이 나요. 이 정도 폭발된다면은 공장 전체가 그냥 싸그리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난다면 안 나라는 법이 없죠. 미국에서 난 사고 살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T2 공장이 있고 TDA 공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다면 이런 것을 하고 설마 그 나라에 해서는 아니죠. 반드시 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어떻게, 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모니아 저장된 거 지금 많이 쓰죠. 우리 뭐 울산 공장에 여천 공장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00톤짜리 암모니아 스토리 탱크가 넘쳐 쪼개졌다. 네, 쪼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소련에서도 그런 사고사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암모니아 탱크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럼 왜 저게 럽처가 일어나느냐 한때 여러 가지가 이제 분석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 일어났다. 이 시간 기준도 중요하죠. 새벽 1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데이타임에 일어나는 거하고 이브닝 이거 다 다른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스터디 할 때 전 그 사회까지 전 조직이 다 이제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1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그 대기 온도는 20도였고 그다음에 윈드 그 바람 속도는 그 초당 5m로다가 그 남북 그 방향으로다가 그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들어가면서 이제 모두가 풀어지는 거죠. 어차피 사고는 날 수 있다 이게 휴먼 에러에 의해서. 그랬을 때는 피해를 가장 미니멈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이러한 시장의 스터디가 되거든요. 케이스 3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저 TDI 공장에 있다 보니까 포수겐 쓰잖아요. 포수겐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50kg의 시스템에 있던 것이 새기 시작했다. 네, 그때 이제 시프트가 바뀌려는 이런 23시 오후 밤 11시에 이제 시프트가 바뀌는 그 시간대에 이제 그 25도씨 대기 온도가 높고 이제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10m/s로 불고 있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내용을 보고요. 여기서 케이스 네 번째는 이 황산 공장에서 그 속수 황산 공장이라면 그 워낙 대형 공장이고 뭐 한 여기 1,500톤, 1,400톤짜리 예를 들었으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시스템에서 옵세트가 나가지고 이 속수 가스가 그냥 스텝으로 하면 분출되는 거예요. 나가는 쫙 그냥 나가는데 이때 새벽 2시였었다 이거예요. 그 속수 가스가 이 옆에 공장까지 스쳐가지고 아주 시내 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인근 그 마을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가는데 그때 10m/s 그러다가 이제 그 바람 속도가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3도 되니까 이제 여름쯤 되겠죠. 이제 휴미티가 이렇게 높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녁에 밥을 먹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은 새벽이지만 많이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다. 뭐 여름이고 더우니까 뭐 밥상 밖에 내놓고 이제 먹다가 습도도 높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SO3가 응축 되면 밥이 색깔도 변하고 이 정도까지 간 거죠.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는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게 뭐냐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때에서 이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지진 때 이제 오고 해일 지진도 이제 바로 앞으로 예측도 되고 우리 80년대 85년대 공장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그때 앞으로 지진에 대한 연구도 좀 하면서 예측도 하고 자료도 좀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주 급격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진에 의해서 한번 우리 워러 댐 인근에 있는 워러댐이 크랙이 지면서 물이 새나갔다. 이제 뭐 공용수 쓸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잖아. 그랬을 때 그때 시간에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25만 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공단 쪽에다가 산업단지에다가 25만 톤을 하루 공급해야 될 양이 모두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이 여천군도 어떻게 끌 거예요? 내각수가 있어야지 공장도 끌 것 같은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진에 의해서. 이제 바로 닥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뒤에 가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에서 자, 이제 지진에 의해서 송전 타워 이 타워가 그냥 조그만 바이브레이션만 주고 크랙만 조그만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송전선이 무너졌는데 한 개만 무너지나요? 쭉 그냥 나가면 공사하는 데도 시간도 걸릴 뿐더러 고기만 나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전기가 완전히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학공장 돌릴 거예요?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지진에 대한 해일까지도 이제부터 스터디하고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지금까지 읽는 것만 가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게 아주 워스트 케이스로다가 우리 쓰나미 지금 이제 저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해일 사고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한 번 죽어도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 조그만 땅덩이에서 여천 공단 쪽에 문제가 생기고 울산 공단 쪽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가의 산업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일단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쓰나미가 이제 오는데 지금
오후 8시에 이제 경고가 됐어요. 이제 온다고. 자, 그럼 이제 도착 시간은 이 발령된 시간에서 7시간 후에 여청농단지 아직 오겠다. 이 컴플렉스 인더스트리얼 에리까지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건 뭐 이 코스 해안선이 낮은 쪽에 오고 있으니까요. 7시간의 시간밖에 없는 거지. 이게 왔다 해서 어느 정도 그냥 쓰려면 뭐 그 인근 쪽에는 뭐 다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뭐 물에 잠긴다거나 뭐 기계장치 뭐 다 물에 잠기고 로테이팅 이퀴먼트 전기 들어가고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케이스를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지금 인권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각 공장마다 자기네 특성에 맞게끔 아주 시비한 조건으로다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리스폰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제너럴에 대해서 이머전시 그 플래닝 프로그램 이러한 그 다음에 커미티 같은 거 이런 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해자드 머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파악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돼 있어야겠지. 그런 거 돼야 이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지 이 자료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머전시 오가니제이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조인트 커미티에 대한 그 멤버들은 어느 멤버들이 구성되는가 이게 멤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나 갖다 앉혀놓고 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리스트를 보고 이 사람은 멤버로서 되겠다 안 되겠다 파악해가지고 정확히 따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는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다뤄야겠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다룰 거는 이머전시 리스폰스에 대해 가지고 그 플로 차트 쭉 흘러오는 그런 플로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죠. 하고서 그리고 지금 11시 20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40분이요. 빨리 끝나겠습니다. 미리 해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에는 우리가 임팩트, 자연재해라든가 인재에 대해서 임팩트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야겠죠. 어차피 인간이 하는 데 사고도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여기서 쓰나미하고 어스케이크 이걸 좀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메이드 인재에 대해서는 휴먼 에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타입이 한 12가지 이렇게 좀 있겠습니다만 제가 쓰나미하고 지진, 해일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나미에 대한 트래블 타임랩 이런 걸 잠깐 보면요.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서 진원이 돼가지고 쭉 흘러오면서 우리 한국까지도 이제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일본 요 근해에서도 지금 계속 사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 특히 여천군단 지역, 이 울산 이런 데는 지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이건 최근 발생한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약 20km 해요. 바로 여기서 지금 났잖아요. 또 우리나라 여기가 지금 보통 한 200km 정도 이렇게 되는 데서 나가다 하면 여기에 진도가 올라간다 하면 이 일대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바이브레이션이 생겼다 해가지고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3mm 여러분이 3mm만 내려앉았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크랙. 가스 나온 거예요. 이 3mm. 근데 지진 나온 거 3mm만 납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 지금 바로 이제는 연구하고 발전시켜가고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좀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국내 지진 발생 현황 그래가지고 지금 78년도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한 10년간 이렇게 보면은 보통 한 15번 정도로 이렇게 왔어요. 일정하게 왔죠,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보다면 배로 뛰었어요, 배로. 배로 뛴다고 한 15건 이렇게 가다가 지금 한 30건이 지금 넘어가지고 보통 한 40건 정도, 한 20건에서 한 40건 정도로 배로 뛰었다고 보면 돼요. 빈도가 작다고 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다 지금 무엇인가 텐던시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부터 준비하고 대책 세우고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문제를 좀 삼아서 해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프로세스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 이 쓰나미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추럴 워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추럴 워닝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규칙한 수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우리가 공장에서 운전할 때 레벨 컨트롤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레벨 컨트롤하는 똑같은 그것이 대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양 탱크로 보면 돼요. 우리 공작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레벨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변가에 가다 보면 이게 뭐 수영하다 보니까 어디서 지진이 했다. 그럼 뭐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웨이크. 흔들려가지고 그냥 그라운드가 어떤 바이브레이션 또는 흔들림이 있었다 이거니까. 이거 다 찾아내면 모니터링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수면 안에 압력이 변했다 이거죠. 하이리 올 때 그냥 뭐 한 10m 파고 20m 파고로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하면 헤드 프레서에 의해서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딱 갈라지면서 어마어마한 그 바닷물이 들어갈 때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 빨리 들어가는 소리. 들어갔다가 온도에서 다시 그냥 압력 받아가지고 솟아내는 때에 이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 이거죠. 어디 분야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사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앞에서도 이제 중요한 말씀을 어떤 독성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자, 그러면 스톡 레벨에 있어가지고 스톡 레벨의 위험 물질을 얼마만큼 우리가 관리하겠는가 이런 걸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요 레인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주 독극성이 워낙 많은 뭐 포스겐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공정에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포스겐이 없어가지고 다음 공정에 반응이 안 돼가지고 공정이 못 돌리겠다면 꺼야 된다 이게 절대 가질 수만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가질 수 있을까요? 또 공장. 그럼 그런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 정부 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 다 조사가 안 되겠다. 앞으로 이 공정을 다 바꿔버리라.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업스트림의 그런 공정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나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정에 가능한 위험 물질을 가지지 않도록 이제 설계 정도 바꾸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대학에서도 이러한 것이 교수님들이 새로운 걸 개발해가지고 자, 이제는 재고를 작게 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끄고 빨리 스타트하는. 그래서 피해를 줄인다. 이렇게 중요하잖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패스트 스타트하고 패스트 셧다운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것도 R&D라든가 또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는 한번 프로세스 컨트롤 하시면서 이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것만 잘 하신다면은 달러 박스에 엄청나게 달러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다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줄 수 있는 거죠. 몇 억씩 가는 건 비교할 이것도 없고. 자,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장에 또는 그러한 각 기계 장치에 많이 지진이 나더라도 이거는 깨져서 안 되겠다.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보완해. 내진 더 강한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각 공장에서 이제 포스겐 탱크가 있고 포스겐 리저버가 있다. 그러면 이걸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있다고 하면은 우선 당장 못 없애니까 어떻게 보완해 줄 건가.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커버해줘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부 기관에서는 토탈 이머전시 플랜 이런 건 짜야 되겠죠. 정부 기관의 정부 산하에 있는 기업들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쓰나미 어스페이크 워닝센터, 이건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설치해야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제 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토탈 애드밴스 매니징 레귤레이션 어떠한 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 토탈 세이프티 룰을 또 만들어야 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화공안전 쪽에서도 정부하고 좀 컨택을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다 만들겠고 그런 조치를 다 해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금 TWC 쓰나미 어스케이크 워닝 센터 일명 이런 것을 세워야 된다.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쓰나미 어스케이크 센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지금 아까 앞에서 자연재해의 원인이 있다죠. 그 원인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 그라운드 쉐이크 모니터링 해줘야 돼.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공단에 제공해야죠. 전부. 그죠? 어떤 인터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C레벨, 레벨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 모니터링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니까, 어떠한 물이 빨려 들어가고 나올 때 소리가 나니까 그때 어쿠스틱 사운드 디텍팅. 이런 것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면에, 수심에 압력 변화가 있으니까는 센서를 넣어가지고 압력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난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가지고 조치하는 거니까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것을
해줘야만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진사대청론까지 당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서 당했다. 이건 인재예요. 이거 정부 측의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뭐 학계고 뭐고 다 몽땅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여기서 우리가 인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워낙 뭐 많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휴먼 에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총체적인 관리가 소홀해져 오는 것들이 여기 내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교육과 훈련만 잘 돼 있다고 하면은 모든 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리를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휴먼 에러를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가 쭉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쭉 보다 보면 뭐 조직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뿐더러 또는 그런 어떤 변화,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또 관리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관찰, 그 다음에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오는 사고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휴먼 에러를 어떻게 보면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 했을 때요. 우리는 여기서 전 공정이라든가 전 과정, 제가 아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거기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이해된 것을 어플리케이션, 실행 이거 해야 된다. 그거 안 해주고 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매니지먼트를 아주 베스트로 해야 돼요.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안 되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셀프 토탈 매니지먼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접근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 토탈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들이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근데 최고 경영자가 안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따라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기술적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인 이제 사이클로지컬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케미컬 엔지니어에서 그것까지 또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렸습니다만 프로세스도 파라메타하고 심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화를 줄 때 이 파라메타 심부터가 안 들어가면은 그런 잠재적으로 사고를 가져다가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메이저 파라미터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나오는 특히 MSDS에 있는 항목들은 절대 빼놓지 말고 모두 응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시스템 벡터, 내진 설계에 대해서 벡터를 얼마나 정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게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부터라도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보강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캔서. 요즘 이제 우리가 공장을 지더라도 모래가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자연적인 이런 강물이 없다 보니까 바닷물을 쓰다 보니까는 염소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콘크리트 캔서가 일어나가지고 스트럭처에 스트리다장 부식돼가 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많이 해야겠죠. 자, 그럼 메이저 여기서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나온 내용은 흡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서 하나하나 사고를 내는데 이런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대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커리큘럼에 대한 다섯 번째로 커리큘럼에 대한 디벨롭먼트 여기 들어가 굉장히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산업계에 있으면서도 해외 나가서 컨설팅을 쭉 하면서 느끼고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커리큘럼이 지금 잘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따져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심해요.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학공학과에 각 대학마다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혼돈 상태에서 커리큘럼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정립되지 않으면 굉장히 아주 우리가 좀 국제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다가 한다고 하면은 한 36가지 저는 거를 좀 강조하지만은 36개 정도는 반드시 대학에서 하고 나가야겠다. 하지만은 특히 혹시 좀 빼놓지 않았는지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강의는 반드시 하고 있는지 1학년 때 그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정성정량부서 이거 기본이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화학 공장에 사고 나면은 케미컬 엔지니어가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딱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꼭 잡는다고. 이래서 안 되죠. 좀 찾아가야죠. 찾아서.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닛 오퍼레이션. 어느 대학에는 유닛 오퍼레이션이 선택 과목 같대요. 요 근래에서 들어보니까. 아, 좀 너무 심하겠어요. 우리나라에 화학 공장이 있는 한은 유닛 오퍼레이션은 필수 과목이죠. 저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학도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도해야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뉴 컨셉션과 디자인 어프로치. 이제부터는 지금에 있는 그 공정 가지고 안 돼요. 세계화로 가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어프로치, 새로운 개념이지. 이제부터는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싸그리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거에 답서가다 보면 이제 안 돼. 중국하고도 게임도 안 되고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에게 숙제가 너무 많은 게 틀지. 자, 그럼 여기 뭐 프로젝트 엔지니어라든가 이제 공장 건설 쪽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최소한 전기공학하고 기계공학의 일반적인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화공학을.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것이 다 운용이 되고 더 많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학이 된다고 하면은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 열흘이고 20일이고 거기에서 현장을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운영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세계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교에서도 아예 방학 때라고 하면 열흘 정도 가서 공부를 시키고 거기 가서 배우고 문제점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시뮬레이션 스터디 시뮬레이터가 다 해봐가지고 그런 것을 그 문제점 같은 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디멘셔널 디자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안 되면은 그 방법이 없어요. 설계해 놓은 것이 나중에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 그 휴면에라 그 인체공학 쪽으로 부정을 많아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3디멘셔널 디자인에 상식화되기 기본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을 유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여튼 그 모든 그 공장의 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사고가 난 다음에 분석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연구하시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 방향이 어떻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서부터 근본 루트를 찾아가서 루트를 해결해줘요. 이런 쪽으로 우리 가야만이 우리가 세계화해서 자신있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해도 미니멈을 한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라메터하고 심프톰에 대해서 이 조사 이제는 우리가 공장도 워낙 많이 가지기 때문에 산업계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다 찾아내야 돼요. 학교에서는. 찾아가지고 이제 체계화시켜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프로세스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해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뉴 컨셉트나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자, 여기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가야 돼요. 뭐 환경, 오염, 에너지 환경에서 뭐 밑에 것만 가지고 이제 한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올라가서 이제 원료를 뭐 바꿔본다든가 또는 뭐 그 어떤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새로운 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패스트 스타트, 패스트 셧다운 이거 다 공정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돼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쓰다미 어스케이프 이제 반드시 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수천 명, 수만 명 죽어가면서 뭐 눈물 흘려볼 필요 없어요. 그 이전에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스터디 이제부터 과감히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캔서 앞으로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베스트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를 잘 했을 때 이것이 안 되면은 잘 아는 사람이 톱에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잘 소화시키면서 매니지먼트를 해줄 때 그래서 좀 매니지먼트의 스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대화, 상하 또 밑에서 위로 갈 때 그런 거 잘 된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죠. 조직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면 죄송합니다.